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최종 정리고요. 최종 정리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정평가사 경제학인데요.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수적인 걸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기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뭐 크게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OX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메가 공무원 사이트 가서 사셔야 돼요. 메가 공무원 가서 사이트 가서 사셔야 되고. 자, 근데 이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OX 다 풀 거고 필요한 내용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책을 보시면 먼저 기본 이론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이론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 때 되고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일수록 기본 이론 요약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기본 이론 요약이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걸 다 외워서 할 수는 없고 내가 이제 여태 공부를 했으면 그걸 보고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체크하는 포인트다 이건. 그리고 이걸 달달달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요 OX죠, OX. 자, OX가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우리 간평부터 해가지고 참고로 객관식 경제학은 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돌려 씁니다. 돌려 써요. 그래서 이 선지가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시험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계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OX긴 하지만 계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3회독 효과를 가진다는 게 뭐냐면 바로 문제집에 바로 풀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자기가 연습장에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 수업을 들으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습장 우리 책에 풀어보시면 충분하실 거다라는 거고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장에 가서 적어도 우리 감정평가사는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오지선다 중에서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내가 경험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럼 그 안에 객관식 답이 있으면 땡큐. 그 안에 그럼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생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걸로 가시면 그냥 땡큐 끝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시면 필기노트 있어요. 그 필기노트 잘 쓰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노트 갖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우리 거 다 올라가 있고요. 우리 간평 23년도 거까지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뭐 특별한 거 있는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경제학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요. 경제학은 왜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확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 문제가 사고력 문제가 아니다. 경험의 결과다라는 거니까 그 경험의 결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있고요. 이제 경제 기초와 생산 가능 곡선이 있죠. 네, 시험에 안 나와요. 네,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번 가계는 주어진 예산 제약을 벗어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산 제약을 벗어나면 도둑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운송과 보관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생산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건 돈을 낸다는 뜻이고 돈을 낸다는 건 대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 식당에서 쌀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왜? 식당에서 쌀을 구입하는 것은 중간재에 해당해요. 중간재. 내가 중간에 이걸 가지고 최종재를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얘는 소비가 아니라 소비는 선택을 해서 내가 자원을 소모해서 만족감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생산물 시장은 재화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고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가게, 공급자는 기업이다 그랬는데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 자본, 토지를 거래하는 거죠.
그럼 노동자본 토지를 원하는 건 누구다?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수요자가 기업이죠. 그러니까 둘이 바뀌어 있어요. 6번 자원의 희소성은 욕구와 자원의 양 중 욕구가 많다는 절대량의 비교다. 욕구가 많다는 건 뭐예요? 상대량의 비교겠죠. 상대량.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아구예요. 아구. 아구 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먹었대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외국에서 설립된 공장을 국내로 옮길 것을 고민하는 문제는 생산 요소의 결합과 관련된 경제 문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 요소의 결합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what 무엇을 얼만큼 생산할 것이냐?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for whom 누구를 위해 생산 혹은 분배할 것이냐? 그렇죠? 그럼 생산 요소의 결합이니까 how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쓸 거냐 기계를 쓸 거냐 국내에 생산할 거냐 외국에 생산할 거냐 이것은 how에 해당한다.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는 형평성 똑같은 말이 공평성 똑같은 말이 평등에 관련한 문제다. 라는 것은 맞는 거죠. 누구한테 갈 거냐 이거 따지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선택 시 포기한 가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포기한 게 하나라면 그냥 포기한 거고요. 여러 개라면 그 중에서 큰 거다. 맞는 거고요.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과 똑같은 말은 묵시적 비용이죠. 묵시적 비용. 그러면 받을 수 있던 이런 뜻입니다. 받을 수 있던. 그럼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의 기회비용. 시간의 기회비용은 대표적으로 노동이면 시간당 페이가 될 것이고 자본이면 이자가 될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리적 선택 시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되겠죠. 암묵적 비용이 명시적 비용보다 클 수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영화를 볼 때 영화비가 뭐 15,000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합격하시면 한 시간에 얼마겠어요? 막 한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14번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치증하는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볼록하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X0, Y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MRT XY 라고 하는 거죠. MRT XY. 그럼 MRT XY는 MC Y분의 MC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 과정을 하는 건 기본 강의고요. 이런 증명 따위는 필요 없다 그랬어. 내가 그냥 MRT XY가 MC Y분의 MC X가 뭔지 알아야 그냥 가능한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증명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그래요? 볼록하다 그래요? 오목하다 그러죠? 이렇게 쑥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오목하다 그러고. 아, 틀리셔도 돼요. 한국 사람들은 꼭 뭐 한다고요? 내가 이걸 틀렸을 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정 부끄러운 건 이걸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예, 틀리셔도 돼요. 틀리셔도 돼요. 여기서 많이 틀리고 가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뭐예요? 볼록하다는 얘기예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 볼록은 뭐냐면 오목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기울기는 경사도만 보는 거예요. 부호는 필요 없어요. 그럼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면 얘는 뭐야? 기울기가 체증한다란 뜻이에요. 체증. 그럼 기울기가 뭐였어? MRT죠? 그럼 이거 스펠링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요. M은 뭐야? 한계. R은 레이트 오브. T는 뭐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한계 변을. 한글이 훨씬 더 중요하고 스펠링은 어차피 써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오목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체증한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체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체증과 체감은 이런 거고요. 뭐 컨케이브냐 컨벡스냐 이런 건 아무 우리 시험엔 내지도 않아 그런 거. 그래서 느낌이 컨벡스, 컨케이브 이런 느낌인데 전혀 모르셔도 되고 그런 건. 네, 한글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기회비용이 뭐냐?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가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 가능한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이 있는데 XJ를 만드는데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10명이 필요하고 YJ를 만드는데 개당 20명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XJ만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0개 만들 수 있죠. YJ만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5개 만들 수 있죠. 저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때요? 지금 XJ를 10개 만들 때 몇 명? 100명. YJ를 5개 만드는데 몇 명? 100명. 그럼 둘이 같겠죠. 그러면 X는 뭐예요? 2분의 1 Y죠. X는 2분의 1 Y가 어디서 왔냐?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자 이렇게 있으면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하나 비례는 뭐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해야 되고요. 얘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뭐 해야 돼?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마이너스는 방향성을 가리켜 줄 뿐이지 수치를 비교한 데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누가 크냐? 그러면 얘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에서는 다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는 뭐냐? 밑변분의 높이다. 그럼 요 기울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 어디서 왔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XJ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아까 이과라고 그랬지? 저는 정교한 수식을 쓰지 않아요. 뭐 리미트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요. 편미분 기호도 안 써요, 저는. 왜?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 봐요? 객관식 시험 봐요? 객관식. 객관식은 1, 2, 3, 4, 5분 중에 찍기만 하면 돼. 내가 답을 내서.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뭐 이런 거 라운드도 안 쓰고요. 다 델타로 통일해요. 왜 이걸 통일한 이유는 얘가 예뻐. 문제 풀 때 예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뭐야 야맨이야 이러지 마세요. 아니까 아는데 안 해주는 거야. 왜?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쓰다 보면 처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내가 뭘 썼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나가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답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는 건 XJ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그럼 체감하려면 기울기가 커지면 기울기가 뭐 해야 돼? 체증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가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그랬는데 요때 고정비용은 우리가 기계를 산 거죠. 기계를 산 거. 그러면 얘가 환불이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더라도 이제 기계 같은 경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업이 많잖아요. 폐업을 하면 재판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재판매 시에는 매몰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지는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러면 다 돌려서 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앞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16번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입이 뭐예요? 플러스. 그러면 비용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통근 시간과 임대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인 K의 최적 선택은 D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월별 임대료는 뭐가 된다? 명시적 비용이 되고요.
월별 통근 시간은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여기 얼마야? 160, 150, 145, 150이니까 뭘 선택해야 된다? 얘를 선택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제는 보이는 손을 중시한다. 보이는 손이 뭐예요? 정부의 계획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19번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주장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민영화예요. 민영화.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은 모두 효율적인 생산을 의미한다 라는 거야. 그럼 X0, Y죠. 그럼 요렇게 있어요. 그럼 생산 가능 곡선에 요걸 도출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성 에즈워즈 상자에서 MRT, MRTS LK와 X와 MRTS LK의 Y가 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그냥 끄덕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간평 붙으려면 파레토 효율성 같은 거 버리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거 나와봐야 한 문제야. 근데 그거 풀다가 딴 거 못 풀어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뭔지 아세요? 1번부터 풀어. 자기가 또 이제 나는 또 바른 사람이야. 또 우리 또 선비 정신이 필요해. 1번부터 푸는 거야. 근데 파레토 효율성이 한 20번 정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 풀다가 시간을 다 날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가중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줄 세우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 풀어. 그러면 파레토 효율성은 여기 시험에 항상 강조하는 게 모르겠으면 4번이고요. 그냥 파레토 효율성은 1이 많아요. 1. 아니면 상대 가격이 1이니까 뭐 XJ의 가격이 2다. 그러면 YJ의 가격은 2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도 간평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또 오자마자 얘는 또 이런 것만 가리킨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포기를 안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간평 경제학은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게 맞는 얘기고요.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가능 곡선 확장이 가능하다.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아까 얘기했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한다고요? 커진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다? X 생산의 기회비용이었다. X 생산의 기회비용이 일정할 경우 MRT가 X 생산의 기회비용이니까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하방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YJ 생산의 기회비용은 낮아진다. X0, Y가 되겠죠. 잠깐 요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하방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MRT XY는 MC Y분의 뿌리를 박으면 돼. 다 모든 공식이 똑같아요. 자 봐봐. MRS XY는 MU Y분의 MU X예요. 그죠? MRTS LK야. 뭐가 뿌리를 박게 생겼어요? K. MP K분의 MP L이에요.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설명은 해줬지. 기본 강의 때 해줬지. 근데 그때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증명은 강아지나 주라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문제 푸는 데는. 그죠? 그럼 얘는 MC X. 그랬더니 꼭 이런 질문해. 선생님 여기 X가 아니고 Y가 아니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C1, C2 들어봤죠? 이렇게 C1, C2? 그러면 얘는 MRS 뭐겠어요? 여기 C1, C2잖아. C1, C2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C2. 여기 C1 들어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추하면 되는 거지. 뭐 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일로 갔어요. 그럼 기울기가 전부 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 그러면 자, 커지려면 Y가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그렇죠.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24번은 맞는 거라고요. 25번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면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아까 또 나왔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평균 비용이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감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되니까 맞겠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것은 생산의 전문화에 따른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의 전문화에 대한 이득이 발생하면 생산량을 늘렸을 때 비용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였어? 늘어난 거였으니까 줄였다. 28번 소비자들의 선호의 변화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 요인이다. 선호의 변화와 기울기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지금 뭐예요? 만드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 판매되는 건 여기 없어요. 29번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므로 한계의 변화율이 일정하다. 그렇죠. 아까 했던 똑같은 멘트고. 종합주가지수 물가상 경제성장 유량지수다 라는 건데 종합주가지수는 아니에요. 이건 뭐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토픽 1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크게 없을 거고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우리 시험이 좀 있으니까 내는 거고 뭐 나머지는 잘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이죠.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요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P를 더할 거냐? Q를 더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동 요인과 공급의 변동 요인. 그래서 수요량, 공급. 수요량, 수요, 공급량, 공급. 가격이냐, 가격 외 변동 요인이냐 구분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는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돼요. 얘는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래프를 그려드리지만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 시저 가격제 특징들 구분하는 거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볼게요. 자, 1번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측정하는 유량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량이란 거 있죠. 저량 가끔 냅니다. 유량 저량 1번 문제 합격시켜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쉬워진 이유는 말씀드리는 게 2014년 때문이에요. 그때 정답 없으니 6개였어요. 그 뒤로는 이제 무난하게 내고 있습니다. 정답 없으니 6개면 좋아야 돼, 싫어야 돼? 좋아야지. 모두 정답이에요. 모두 정답.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량은 대표적으로 통화량입니다. 국부 이런 것들 여기 해당하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된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직합이다.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사적재가 있고 공공재가 있죠. 구분하셔서 객관식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사적재는 P를 더하는 거예요? Q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적재가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만약에 아이스크림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어디 가냐면 그 간식 창고 이런 데 가지. 또 편의점 너무 비싸. 그러면 빵빠레가 1,500원이야. 그러면 빵빠레 사 먹을 때 얼마씩 내고 사 먹어요? 1,500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돈을 내기 때문에 가격을 더하면 안 돼요. 여기는 동일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뭐 10명 10개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총 필요한 건 몇 개야? 10개죠. 그럼 10개니까 Q를 더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돈을 내고 수량이 필요하니까 Q를 더하는 거고요. 그러면 Q를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로 바꿔서 더해야 돼요? Q로 바꿔서 더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공공재는 우리가 동일한 수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가로등이 있어. 그럼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가로등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이 다 쓸 수 있다는 건 Q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저게 생산되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된다? 비용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비용을 위해서 P를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Q를 더하니까 수직합의 수평합이야. 수평합이 되는 거죠. 얘는 P를 더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 말문제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셔서 제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P를 더하는 거예요? Q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딱 들려야 돼. 실제로 들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나와야 돼요. 자, 3번. P는 100-4Q의 수요함수를 가진 사람이 2명이라면 시장 수요함수는 P는 200-8Q가 된다 이러죠. 그러면 봐봐요. 이런 사람이 2명이니까 208Q 됐죠. 그럼 얘는 P를 더한 거야? Q를 더한 거야? P를 더한 거죠. 그렇게 틀렸다고. 시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더해야 돼? Q를 더해야 되니까 P는 100-4Q잖아요. 그러면 Q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25-4분의 1 P죠. 이런 사람이 2명이니까 Q 시장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Q 값, P 값, Q을 25-4분의 1 P 을이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지금 얘나 똑같은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요걸 더하더니 선생님 Q 값 더하기 Q 을은 EQ 아닙니까? 그거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뭘로? Q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50-2분의 1 P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정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Q로 바꿔서 더할 거냐, P로 바꿔서 더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Q를 바꿔서 더하는 게 많을까요? P로 바꿔서 더하는 게 많을까요? P가 많아요. Q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Q는 P가 뭐가 있냐? P는 우리가 공공재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어? 조세가 있죠. 세금은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굳이 따지면 개별을 시장으로 바꾸는 거고, 개별을 시장, 우리가 수요나 공급이랑 똑같고요. 얘는 나중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요걸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하셔서 내가 문제를 보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의 트릭이 다 보여야 돼요. 아, 얘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구나, 안 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4번.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정해관계가 성립하여 이를 수요의 법칙이라 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이걸 정의예요, 음이라고 하는 거야? 음이죠, 음. 반비례. 정의면 안 되잖아. 수요 법칙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AJ의 수요함수가 0.8,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이렇게 쭉 있죠. 그럼 대치적 관계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첫 번째. 지금 얘가 QAG. 참고로 여러분들 그 식은 써주면 해석해야 돼요.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얘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뭐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수요 법칙. 그 다음에 PB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흥 못 사겠네가 되는 거죠.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자, 치킨 있어. 피자 가격 올라가면 치킨 뭐가 안 먹어? 뭐 싸먹을 거야? 치킨에서 와우 그래서 난 순살만 먹어 이렇게 먹을 거야? 아니죠. 치킨이 올라가면 피자가 올라가면 치킨 먹는 거죠. 피자 대신에 갈아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치킨 먹어 못 먹어? 못 먹죠. 같이 가야 되니까.
전 또 술 안 먹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그래서 얘는 뭐예요? 보완제 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I가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기 뭐 플러스? 플러스 붙었죠. 그럼 얘는 뭐다? 정상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 배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이렇게 묶어놓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6번에 똑같은 거. 그럼 A제는 정상제다. 맞아, 틀려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제가 있고요. Y제가 있고 Z제가 있다 합시다. 어떤 제와의 가격이 올랐을 때.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얘가 PX인데 얘가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QY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서 얘로 뭐 한 거야? 갈아탄 거지. 이게 뭐라고요? 대체제. 얘가 올랐더니 얘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알 수 없어요. 왜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 커피야. 여기가 녹차야. 여기 프림이야. 타 먹을 거예요? 아니죠.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자기가 뇌피셜을 돌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경제는 출제자가 내가 이걸 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면 저도 책을 쓰다 보면 문제를 내다 보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썼던 선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오류가 싫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선지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맞아요? 들었죠? 양의 네트워크 효과는 편승 효과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유행을 따르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베블렌 효과라고 해요. 베블렌이래. 밴드웨건이라고 그래요. 밴드웨건이라고 하고요. 악대차 효과, 편승 효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차별이다라고 하면 스노브 효과라고 그래요. 스노브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시다 그러면 베블렌이에요. 뭐 베루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톰이나 탐이나 어차피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걸 암기하는 방법은 뭐냐? 베블렌은 일단 배가 불렀어. 그죠? 과시. 그 다음에 밴드웨건은 얘가 마차란 뜻이에요. 악대차.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것을 출제한 적이 있고요. 다만 우리 간평에서는 이것도 물어봤어. 정보제라는 게 있다. 정보제. 정보제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뒤처지고 있는, 싱가포르보다 돈을 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예요. AI.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너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상경영을 선언한 데가 구글이에요, 구글. 왜냐면 챗 GTP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뭐 구글도 제미나이인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갤럭시 24? 거기에 실었잖아요. 같이 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런 것들입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내가 편리함을 느끼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 키면 뭐 있어요? 구글이에요, 네이버예요, 다음이에요. 뭐야? 내 말에 반응했어. 역시. 뭐야? 뭘로 돼 있어요? 구글. 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바꾸잖아. 이게 정보제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닫힘 효과.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이런 걸 뭐 복잡하게 볼 건 없고 노란색으로 썼다고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되게 신기하네. 내 말에 반응도 해주고. 자, 양의 네트워크 효과는 편승 효과다. 그죠? 음의 네트워크 효과는 베블렌이다. 베블렌이 아니라 얘는 뭐였어요? 스노브. 공급은 실제 공급량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의향이다. 그래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큼을 팔겠다라는 게 공급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냥 말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거니까. 그래서 맞고요. 재화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공급이 감소한다.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죠.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팔면 안 되지. 나중에 팔아야지. 그러면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가격이 변하는 거랑 가격 변화가 예상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얘는 수요량, 공급량에 관련된 얘기고 얘는 수요, 공급에 관련된 얘기예요. 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뭐 이걸 디테일하게 내진 않지만 예상과 그냥 변화는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 X와 YZ가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될 수 있다면 생산 관계에 대체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써드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대체제가 있고 엔드 보완제가 있잖아요. 그럼 대체제와 보완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어느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공급도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기 밭이 있어. 콩 심을 거냐 팥 심을 거냐 그러면 내가 콩을 심으면 팥을 못 심잖아요. 그런 게 공급 측면 대체제예요. 보완제는 내가 어떤 걸 생산하면 같이 딸려오는 게 있어요. 뭐 소를 잡으면 가죽이 딸려오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건데 이런 건 생산해서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얘는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대체제 보완관계 다 맞는 거고요. 14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인 시장 균형은 안정적인 상태다. 안정적인 상태죠. 왜? 초과 수요면 가격이 뭐 하는 거야? 올라갈 거고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균형이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평이니까 얘를 또 이제 뭐라고도 표현한다. 왈라스 균형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왈라스 균형. 15번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수준이래. 그럼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공급이죠? 맞는 얘기고요. 16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제 기본이죠. 자, 수요, 공급, 가격, 거래량 이것도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냥 이거 뭐 시험장 가서 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불합격.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빨리빨리 풀고 알면 빨리빨리 풀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수업 시간에는 다 그려드렸다. 기본 강의 때. 근데 그때도 결론을 잘 기억하고 내가 진짜로 기억이 안 나면 한번 그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말 문제는 뭐 엄청 꼬거나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맞냐 틀리냐를 내는 시험이지 얘가 사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는 시험은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 어떻게 돼요? 둘 다 증가? 수요 감소하면 둘 다 감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뭐예요?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둘 다 증가하거나 둘 다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둘 다일 때 정확한 양이 나와 있지 않으면 하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둘 다 방향이 같으면 뭐가 따라간다? 거래량이 따라가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정확한 양이 나와 있으면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면 둘 중에 뭐가 따라간다? 가격이 따라간다. 거래량은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걸 똑같은 논리로 바꾸면 IS LM으로 바꾸면 얘가 P 자리 들어간 게 뭐야? R, Y가 되겠죠. 거시에서 똑같은 논리.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총 수요, 총 공급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야? 물가 생산이 되겠다. 다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이거 또 여긴 나중에 걱정하시고 나중에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뭐 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17번 A제와 B제는 보완제 관계다. A제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고 B제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B제의 균형가격과 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자, 먼저 보완제 관계래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B제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먼저 A제에 대해서 조세가 부과되면 A제가 비싸진 거죠. 그럼 보완제의 수요는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되죠. 비쌌으니까 치킨 비싸니까 맥주 못 먹는 거지. 그 다음에 B제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공급은 뭐예요? 증가한 거죠. 방향이 다르면 뭐라고요?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뭐한다?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8번 X제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 가격이 4원인 경우 소비자 잉여는 9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함수만 똑바로 그리면 돼요. 2차 함수 뭐 이렇게 있잖아. 뭐 제곱, 뭐 Q 세제곱 있잖아. 이런 필요 없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합격이에요. 이런 거 뭐야? 그냥 미분 빵, 미분 빵. 미분할 줄 아세요? 미분할 줄 아세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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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모르면 해드리려 한 거야. 고객님들이잖아. 아, 저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니까요. 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게 맘 편해. 여러분들이 그게 있잖아. 막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수업을 했더니 막 다 표정이 막 그리고 막 다음에 안 나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예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내년에 이걸 또 공부하는 게 문제야. 빨리 하고 치워야지. 1차잖아요. 1차는 전 진짜 진지하게 안 가르쳐요. 저가 진지하게 안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지.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넌 네 과목인데 왜 자꾸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냐고. 아니 지나가는 과목이지. 난 지나가게만 해드리면 되지. 2차가 없지. 2차면 2차까지 있으면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고. 근데 이 지나가는 과목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80점 맞으면 되잖아. 80점 맞으면 되는데 뭘 굳이. 그게 저의 컨셉입니다. 컨셉. 근데 또 그랬더니 오해하면 안 돼.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더라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된대. 그런 건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돼. 커리의 기본은 따라가셔야죠. 다만 커리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안 시켜도 한다고요.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 먼저 요거는 그릴 줄 알아야 돼. P 0Q죠. 자, 여기가 뭐야? P. 여기 Q가 빵일 때 P가 얼마라는 거야? Q가 빵일 때 P는 10이란 뜻이죠, 이렇게. 대충 그래요. 뭐 굳이 뭐 잘 안 그래도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4원이라는 것은 여기 공급이 4원. 이게 뭐 MC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소비자 잉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4 집어넣으면 Q는 얼마예요? 6? 참고로 이게 2022년 감정평가사 1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예, 뭐 엄청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22년 감정평가사 문제 1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190이죠? 수량
수량은 얼마일까요? 그게 1분이었어. 그죠? 이거 뭐 그래프 객관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알겠어. 근데 거기에 500이 있어서 500은 아닐 거 아니야. 25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뭐 기울기를 측정해보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5개 정도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 건. 자, 그 다음에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화하지 않을 경우, 이거 맞아야죠. 그럼 여기 뭐예요?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예요? 18? 그래서 우리한테 면적을 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적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회계사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까지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틀렸고, 그 다음에 19번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화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봐봐, 이걸 지금 여기 X 표시됐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위쪽이 뭐예요? 소비자잉여고 밑에가 생산자잉여잖아.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둘 다 증가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경우를 냈을 때 간평에서 한번 냈는 게 이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항상이란 단어를 써준 적이 있어요. 항상. 그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변하고 나발이고 소비자잉여는 빵이에요. 수평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X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항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잉여는 비탄력적일수록 생기는 거야. 완전 탄력적이면 없어요.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다. 자, 20번.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야? 소비자잉여의 정의는, 소비자잉여는 최대 지불용이 빼기 시장 가격의 합이죠. 원칙적으로 가격이 뭐예요? 상승한 경우 마이너스가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럼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그러면 또 20번은 왜 오라고 했느냐? 이거의 시험지에서는 뭘 준 거다? 수요와 공급이 우상향, 우하향을 줬기 때문에 오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일반적인 거지 얘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일반적인 걸 먼저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딱 쓰고 저는 뭐냐면 3일 전, 3일 전이라고 쓰는 거야. 3일 전이 뭐냐면 나머지가 다 됐을 때 이걸 중심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할 때 자기 공부가 안 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특이한 케이스를 집중합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나만 맞을 것 같아. 그런 건 안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 뭐예요? 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항상 이게 제너럴한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한 경우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라는 건데 동그라미가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여죠.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소비자잉여 감소한다고 볼 수 없어요. 틀렸고. 소비자 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제고한다.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뭐예요? 똑같은 말? 적정 생산이에요. 적정 생산은 후생 손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비자 잉여를 늘리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최고 가격제예요. 최고 가격제는 우리가 후생 손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또 이제 후생 손실에 대해서 또 헷갈리는데 뭐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후생 손실
똑같은 말 사중 손실. 똑같은 말 자중 손실. 똑같은 말 잉여의 감소분. 똑같은 말 하복어의 삼각형 막 있어요. 이걸 뭐 다 쓸 필요 없고 그냥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는 후생 손실이고 언제는 사중 손실이고 언제 자중 손실이냐.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일까요? 한국말로 해석해서. 한국말로 해석해서. 그럼 뭐냐 이겁니다. 자, 뭐냐면 균형이죠, 균형. 균형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야? 소비자행위예요. 밑에가 생산자행위예요. 자, 그런데 생산량이 이렇게 Q, 얘가 Q0인데 Q1이래요. 그러면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소죠. 그러면 얘가 만약 이렇게 늘어난다면 소비자는 이만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생산자는 이만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적정 생산한 거에 비해서 과소했더니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잉여의 감소분, 후생손실, 자중손실, 사중손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과소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과소일 때 사중손실인 건 언제 나오는 거야? 이게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독점 뭐 이럴 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생산량이 여기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누구의 손해예요? 누구의 손해야? 생산자는 MC야. MC는 뭐예요? 최소 비용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는 받아야 안 망하는데 여기밖에 못 받은 거야. 그럼 여기 누구의 손해야? 생산자의 손해예요.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야? MB 명박 아니에요. 한계 편익이죠. 그럼 얘는 최대 지불용이 어디였어? 여기였지. 근데 돈을 어디 주고 산 거야? 여기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누구의 손해예요? 소비자의 손해죠. 그러니까 이쪽은 늘어날 수 있는데 안 늘어난 거고 얘는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적정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과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소나 과다나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그럼 이건 언제 쓰냐면 음해외부성 때 쓰는 거예요. 음해외부성. 환경오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뭐 지금 이거 나중에 하는 거지만 과다거나 과소면 다 뭐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성립했다 하면 뭐야? 적정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름 멋있잖아. 또 이제 대학교 나온 양반들이 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걸 가지고 막 판단할 필요 없어. 그냥 적정이에요, 적정. 그럼 과다거나 과소면 다 뭐예요? 우리가 후생손실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또 이런다. 선생님, 올해 사과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인 이유가 뭐예요? 정부가 물가를 잘못 관리한 것도 있겠지만 작년에 안 좋았어, 기후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면 사과가 과다예요, 과소예요? 과소. 그러면 시장 실패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자연재해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과다, 과소가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냥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그럼 뭐예요? 적정. 과다나 과소는 모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가 효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은 균형 가격보다 낮아야 되고 가격 하한은 높아야 된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니까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요. 얘는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23번은 맞는 얘기죠. 이거 아니 XX. 자, 그 다음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가격 상한제가 뭐예요?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는 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얘를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럼 초과 뭐예요? 초과 수요. 들렸고. 가격 상한은 판매자가 부과할 수 있는
고가격을 의미하겠죠. 자, 26번. 갑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 시장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각국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 시장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자, 동그라미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알 수 없고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틀렸다. 27번. 소비자에게는 실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야. 힘내. 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했대요. 안 사요. 내가 만 원인데 만 원을 지불할 생각했었는데 12,000원 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아야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는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과 같다. 자, 이제 요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P, 0, Q에서 S, D잖아요. 그러면 이 위쪽이 뭐예요? 이쪽 위쪽이 소비자 잉여죠. 그죠? 근데 소비자 잉여인데 소비자 잉여를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최대 지불용의에서 실제로 낸 거지. 최대 지불용이 실제 낸 거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소비자 잉여는 순편익이에요. 똑같은 말이 순편익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편익이란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지금 얘는 단기와 장기가 좀 달라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여기가 뭐예요? 지가 판 총수입이죠. TR에서 여기가 뭐야? 얘가 MC잖아. MC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비용을 뺀 건데 단기에서는 고정 비용이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TR-TVC가 생산자 잉여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에는 장기에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단기는 고정 비용이 존재해 안 해? 하죠. 그게 단기죠. 고정 비용이 기계 같은 거 못 바꾸는 비용이니까. 그럼 생산자 잉여와 이윤 중에서 누가 크냐? 생산자 잉여가 커요. 자, 왜냐? 생산자 잉여는 TR-TVC고 이윤은 TR-TC인데 TC는 뭐야? TFC 더하기 TVC잖아. 비용이 커. 비용이 요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윤보다 큰 거야, 생산자 잉여가. 이해가요? 그런데 장기는 FC가 존재 안 해. 안 하니까 생산자 잉여와 이윤이 둘이 뭐하다? 같다야. 이딴 걸 그래프로 기억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 문장으로 기억하는 거지. 물론 수업 시간에 다 그려줬어. 기본 강의 때.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강사할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 익숙해지면 끝이지 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 엄청 많아요. 그냥 그러면 너구나. 익숙하게 푸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불합격. 불합격.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 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1차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진지 기본 강의 때는 진지해야지. 근데 이제 이쪽으로 왔으면 타다다다닥 이제 익숙하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9번 설명한 거예요. 고정 비용이 없는 장기에 여기는 뭐가 틀린 거야? 편익의 총합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순편익의 총합이어야 되고. 고정 비용이 없는 장기의 생산자 잉여는 기업의 이윤과 같다. 그렇겠죠. 자, 산수 문제. 토픽 다 하고 쉴게요. 중간에 끊기지 그러니까.
기업의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그런데 봐봐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붙이면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겠어요? 안 증가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 총합이다. 그럴 리가 없잖아. 왜 다른 게 뭔가 생겨야죠. 뭐 더 늘어나든지 덜 늘어나든지. 그 다음에 상품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속물효과라고 한다. 속물효과 안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수 있죠? 스놉효과. 스놉은 뭐야? 차별소비니까 남들이 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된다. 이런 거고요. 33번 사적재와 X의 개별 수요 함수가 이런 소비자가 10명이 있고 개별 공급 함수가 이런 경우가 15명이 있다. X의 생산의 기술 진보 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 균형 거래량은 36이다. 이게 간평 문제예요. 이게 간평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여기서 기출의 역사라고 찍어놓은 게 있어요. 간평 해설을 다 해놨어 제가. 2023년 거 빼고.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거 또 나오는구나. 또 나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이거 뭐 해야 돼?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 시장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시장 균형이니까 우리는 1번 뭐 해야 돼?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따져야죠. 그러면 개별 수요 곡선이나 개별 공급 곡선을 시장으로 바꾸려면 뭐로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P를 더해야 돼? Q를 더해야 돼? Q.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지금 어때요? P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뭐야? P는 7-Q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Q는 7-P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명. 그러면 Q 시장의 수요는 얼마가 돼? 70-10P가 되는 거죠? 자, 요걸 할 수 있는가? 1번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급은 P는 어떻게 돼 있어? E 플러스 Q가 돼 있죠. 근데 공급은 자, 이렇게 S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요? MC라고요. 요 P 자체가 MC, 최소 비용이었지.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얘가 뭐니까? MC니까 빼기 1을 해준다는 거 이해되세요?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쓰면 P는 1 플러스 뭐예요? 1 플러스 Q죠. 그럼 다시 바꿔야지. QS는 어때요? 얘는 Q는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P죠? 이런 사람 몇 명 있다 그랬어? 15명. 15명.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15 곱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P가 되는 거죠. 그럼 균형은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70 마이너스 10P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5P가 되겠죠. 그럼 25P는 얼마야? 85죠. 계산기 꺼내세요 빨리. 이런 거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간평에 뭐 줘요? 계산기 주죠. 계산기 쓰세요 이런 거. 아 이것도 이따가 나중에라도 핸드폰으로 하든지. 이거 뭐야? P 얼마야? 나보고 계산시키지 말고 스피드 뭐라고요? 3.4. 그럼 여기 3.4니까 여기다 3.4 집어넣으면 뭐예요? 36. 자, 지금 이거 엄청 중요해요. 자신의 두뇌를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 계산기 줍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혼자 이거 한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기분 되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연습할 때는 이 가로 매겨가지고 제가 이제 항상 문제 풀 때 여기다가 기본 이론 쓰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객관식 들으신 분 알겠지만 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자기가 어디 틀렸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주먹구구 그냥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서를. 자, 34번. 임대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급 함수가 이럴 때 임대 가격이 35보다 높을 경우 불법으로 정한다면 임대 아파트의 초과 수요는 450이다. 그럼 여기다가 35 집어넣어. 35. 그럼 여기 뭐 나와요? 계산기 암산하지 말고 계산기 쓰시라니까요. 이제 앞으로 쓸 일 많아요. 여기 뭐 나와요? 여기 715. 자, 여기다 35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65 빼. 맞죠? 그렇게 푸는 거라고. 계산기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한다고 아무 칭찬해 주지 않아. 우리에겐 도구가 있어요. 공무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뭐 굳이 주는데 뭘 암산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맡길 거예요, 제가. 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 35. 각국에서 X제와 Y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선 다음과 같다. 그죠? 그러면 각국 정부가 X제의 최고 가격을 7로 설정하는 경우 정책을 실시할 때 사회 후생은 6만큼 증가한다. 뭐야 틀려? 뭐야 틀려? 아니 계산 안 해도 돼. 틀렸어. 저 왜일까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후생은 뭐 한다고요? 감사. 굳이 계산해 보자 그러면. 자, Q가 빵이면 P는 얼마예요? 16이죠. 대충 그래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Q가 빵이면 P는 얼마예요? 4죠.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럼 균형 가격은 얼마예요? 자, 이게 1번 그래프라고 하면 2번에 16-P는 2P-8에서 3P는 24니까 P는 얼마예요? 8. 여기 8이면 Q도 얼마야? 8이죠. 최초의 잉여는 얘가 최초의 잉여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하면 얼마야? 1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 8에 48이죠? 자, 그런데 가격을 뭘로 설정했대요? 7로 설정했대요. 7로 설정했대요. 그러면 후생손실이 어디야? 여기가 후생손실이죠? 그럼 7을 어디다 대입해야 돼? 공급에 대입해요. 그럼 저기 7 대입하면 얼마야? 6. 그럼 여기 뭐야? 2 곱하기 여기 6을 여기 수요에 대입하면 얼마예요? 10이죠, 10?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감소하는. 참고로 우리 간평에는 뒤통수를 깐 문제가 있었어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누가 잉여가 늘어야 돼? 소비자가 늘고 생산자가 줄어야죠. 그런데 둘 다 줄게 냈어요, 한번. 근데 그것도 예외적인 얘기야. 예외적인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토픽 2까지 마쳤고요. 토픽 2까지는 뭐 특별히 뭐 포기할 만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33번 문제 있죠? 33번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틀릴 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개별을 시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하셨다 하겠습니다.